지금 어쨌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계십니다. 왜 도지사가 되려고 하시는지, 이 질문은 왜 정병국이어야 되는지랑 맥이 닿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사선을 하면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중진으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이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마는 같은 정치인으로서도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정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년 전에 대선 연장선상에서 여야 간에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 이제 그 정치권 내에서 내가 할 수 더 이상 정치권에서 활동했을 때의 효율적 활동보다 또 다른 그동안에 축적된 저희 경험을 이 대한민국의 변화의 추동을 할 수 있는 경기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뜻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나 역대 지사님들을 쭉 행적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하셨어요. 근데 내가 과연 도지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능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왜 어려웠던가, 그래서 제가 오늘 장황하게 경기도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역사 과정 속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한 일들이 뭔가, 이제 그분들이 한 일들을 네트워킹하고 그룹핑하고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을 10여 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소득 2만 4천 불 시대를 넘고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와 접목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고, 그 대한민국의 문제를, 경기도의 문제를 풀면서 경기도가 리드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경기도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 의원께서 유력한 도지사 후보라는 데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들 이견이 없으실 텐데요. 선거 일정상 싫든 좋든 간에 당내 관문을 일단 뚫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유정복 장관, 또 원유철 의원, 남경필 의원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계신데, 당내에서 경선이든 아니면 어떤 절차상을 거치든 간에 가장 유력한 후보군들, 이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고, 예. 짧게 좀 평가를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지금 거론하신 분들이 다 누가 우리 경기도를 맡아도 훌륭하게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내 경선은 치열할수록 좋다. 훌륭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제가 되던 누가 되던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선택된 새누리당 후보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꺼이 공정한, 누구나가 다 참여하는 이러한 치열한 경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왔던 도지사, 도민들의 선택의 범위는 보통 50대, 또 그동안 보면 민주적 역할들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또 보면은 보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인사들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향후 전개될 후보 선정의 우리 경기도민들의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느 분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그 거론되는 두 분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몇 분이 있고 또 안철수 변수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분도 다 만만치 않습니다. 또 경기도 이 선거 지형이 그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내년 선거입니다. 내년의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지가 대통령 선거 틀리고 국회의원 선거 틀리고 지방자치제 단체장 선거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형을 보면 전국의 45세를 기점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긍정적인 세력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45세 이하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불리한 그러한 분들인데, 우리 경기도 인구 분포를 보면 45세 이하나 45세 이상이나 유권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한 그러한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MB 정권에서 장관을 지내셨고요. 또 사무총장도 한나라당에서 지내셨고 친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난 정부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고요. 그래서 당내 역학구도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지만은 않다 하는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정 의원께서 기반을 하시는 데가 양가평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사선에 오르셨는데 북부 지역에서 여태까지 민선지사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지역적 한계는 또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계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창출해내는 계파는 그 순간 공중분해가 됩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을 창출했던 이명박계, MB계, 친이계 존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박,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친이와 함께 대결을 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 저도 뛰었고,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실천특위 위원장입니다. 계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북부 출신, 양평, 가평, 여주 출신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일면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 가평에서 3선 이상을 지역구에서 하신 분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 가장 수도권 전체에서 최고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까다로우신 분들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이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경기도의 변방, 낙후됐던 지역, 가장 살기 좋은,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제 경기도 서울의 변방이 아니고 대우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리더하는 경기도, 이러한 가장 어려운 것도 만들어낸 사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재 지사, 손학규 지사, 그리고 현 김문수 지사 모두 대권에 도전했거나 또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정 의원께서는 만약에 도지사가 되신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정 의원 개인의 정치적 목적지는 어디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게 된 동기도, 내가 대학생으로서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으면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주어져 있는 여건 속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내 능력이 아니라 자리가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자리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어서 송년이 됐습니다. 네, 최근 8년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훈 교육감이 서로 다른 당에 나오시고 그리고 뭐 배경도 서로도 다른 거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정책이나 적지 않은 뭐 예산 집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제도 도입할 때부터 런닝메이트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런닝메이트제가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교육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6.25 전쟁을 겪고 잿더미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데는 교육의 덕택입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 산업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대, 지식 기반 사회에서 더 이상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걸림돌이지 발전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국가적 과제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간선제였던 교육감이 직선제가 되어서 보다 더 국민적 의사를 반영한 교육감을 뽑아보자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이 단체장과 교육감이 같은 의견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육감 선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희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들이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임명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자체가 완벽하게 경찰 독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법 독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육 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런닝메이트제를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일선 시군 통합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 반목을 계속해왔고, 또 어느 지역은 통합에 성공해가지고 나름대로 특혜를 보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경기도 단 한 곳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군 통합 문제에 대한 의원님 견해하고 앞으로도 이런 통합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예, 저는 이 시군 통합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통폐합은 옳지 않다. 우리가 지역 통합을 하는 것은 행정적 효율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간 통폐합을 하는 데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모든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행정적 편의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통합 조정을 해내고 행정적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들의 효율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권역으로 묶는 작업은 앞으로 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요. 지금 뭐 수원시만의 문제로 좀 잘못 비춰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가 국회에서 아주 논쟁입니다.
이 수원 비행장 이전은 근데 사실상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 오산, 경기 남부 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변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 내 현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원 비행장뿐만이 아니라 대구 비행장이라든지 전국의 도심지에 근접한 이러한 그 군사 시설들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특히 비행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 법도 지난 3월 달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전하는 지역 주민의 찬반을 묵힐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만들 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오죽 시달리셨으면 그 법까지 만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비행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포사격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 정비는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는 과정이 지난하다. 또 이러한 것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국가적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원 비행장을 풀어가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좀 더 가능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여당 후보가 계속 지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이 1인당 경찰 담당 인구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정치인들한테 건의사항도 올렸고 또 인원 보충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뭐 인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첨단이다. 지자체와 같이 손을 잡지 않으면은 경찰 행정력 갖고는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질문이 우리 의원님이 갖고 계신 치안 의식, 치안 시스템은 무엇인지 이걸 좀 가장 궁금해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기 3.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의 안전도 전국의 17개의 시도 중에서 12번째입니다. 굉장히 낮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3.0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경기도를 선도하는 대표적 공약 중에 하나를, 대표적 사업 중에 하나를, 공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해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를 K밸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UCT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 시스템을 이제는 이 IT 산업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 융복합하고 스마트 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또 이 망을 촘촘하게 하게 되면 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일단은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인력 절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점차적으로 채워나가되 우리 기술을 접목시켜서 UCT를 만들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